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십니다. 분명 10월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했는데 왜 대출금리는 떨어지지 않는 겁니까? 오히려 대출금리는 더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왜 그런 겁니까? 하는 질문을 주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을 드리고요. 그러면 기준금리 인하한 이후 시간적 격차가 있다라고 한다면 언제쯤 대출 금리는 과연 떨어지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 특히 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중립금리라고 하죠. 어떤 중립금리를 찾아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것인지, 통화정책 기조는 2025년, 2026년 어느 목표 지점을 향해 갈 것인지 그 부분도 소상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분석, 지금 라이브 중에 즉시 분석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년 반 만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네. 지난 10월 3.25%로 3.5에서 3.25%로 기준금리 인하를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금리 인하가 2020년에 있었으니까 정확히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인 것이고요. 2021년에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금리 인하 기조로 바뀐 피벗이라고 본다면 뭐 38개월 만에 피벗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금리 인하로 본다면 4년 반 만에 금리 인하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언론에 나온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걸 제가 대신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언론에 나온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라는 표현은 정정되어야 합니다. 38개월 만에 피벗이라는 표현은 맞죠. 그러나 38개월 만에 금리 인하는 아닙니다. 네, 그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갖고 계신 그 질문처럼 시장금리 추이를 보겠습니다. 특히 시장금리 중에서도 예금은행의 대출금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나 가계대출 금리나 할 것 없이 이미 10월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었는데 9월, 10월 연속으로 기업대출 금리도 가계대출 금리도 둘 다 오히려 대출 금리는 상승세로 전환했습니다. 아니, 10월에 기준금리는 분명 인하했는데 오히려 대출금리의 바닥은 8월이고 9월, 10월 대출금리는 8월 바닥 이후 9월, 10월 더 올라갔다. 왜 이런 것일까? 시장금리는 왜 더 올라간 것일까? 시장금리 중에서도 대출금리는 왜 올라간 것일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죠. 또, 이 가계대출 중에서도, 이제 가계대출로 가겠습니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가- 방금 보신 이 가계대출, 주황색을 이 초록색으로 옮기겠습니다. 이게 같은 겁니다. 방금 보신 이 주황색을 초록색으로 옮기면 이 초록색을 쪼개면 크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일반 신용대출, 소액대출 이렇게 세 가지로 쪼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계대출 금리가 유독 주택담보대출하고 가까이 붙어 있고 주택담보대출하고 거의 같이 연동돼서 움직이는 이유는 가중치가 높아서죠. 전체 대출 중에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으니까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절대적으로 기여도가 높게 차지하고 그것 따라서 거의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가계대출 금리가 어쨌든 8월에 바닥을 찍고 9월, 10월에 올라가는 추세를 그렸어요. 그런데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그러하고 일반 신용대출 금리도 그러하고 뭐 소액대출 금리도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가 모두 다 뭐 부문에 상관없이 종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다 어쨌든 7, 8월에 바닥을 찍고 그리고 9월, 10월에 오히려 올라가는 흐름이다. 왜 그런 것일까? 그런데 또 재밌는 현상은 뭐냐면 대출 금리는 먼저 올라가 놓고 10월에 금리 인하가 있는데 대출 금리는 먼저 9월, 10월에 올라가 놓고 저축 금리는 오히려 10월 들어 떨어지고 있어요. 기준 금리가 떨어지는 과정에서 저축 금리는 냉큼 떨어지고 있어요. 잠깐 사례를 들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남은행, SC제일은행, 부산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여러 주요 은행들의 예적금 금리, 저축금리죠. 저축금리의 인하폭을 보면 제각각 좀 인하폭은 차이가 있겠지만 예금금리나 적금금리를 은행마다 적절히 인하하고 있는 현상들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의문이 듭니다. 아니, 기준금리는 10월에 인하했고,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저축금리는 은행들이 냉큼 인하하고 있는데, 대출금리는 먼저 오히려 인상하고 있다.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폭리를 취하는 거 아니냐? 맞죠? 은행 입장에서는 어쨌든 예대금리 차, 예금금리와 대출금리의 차, 이게 뭡니까? 이게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은행이 취하는 수익이 크게 두 가지인데 이자 이익이 있고 비이자 이익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어, 이자 이익 부분, 그러니까 결국은 예대금리 차이가 이자 이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자 이익. 근데 그 이자 이익 부분이 대출금리와 저축금리 간의 차이값이 이자이익 부분에 해당되는 수익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재밌는 현상이 2022년부터 24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대대적으로 올리는 구간에서 높은 금리 구간에 높은 이자 수익을 영위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구간에는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리고 저축 금리를 낮추면서 또 예대 금리 차이를 벌리면서 이자 이익을 또 어, 확보하는 은행들은 이러나 저러나 이익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하는 또 한숨 섞인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도 하시겠죠. 그쵸? 예,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언론의 지적이나 또 금융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쵸? 대출자 입장에서는 좀 한숨 섞인 마음이 들 수도 있겠죠. 국민 입장에서는. 자, 그런데 지금부터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혹은 한국은행을 변호하는 게 아니고 왜 그런 관계가 있는지를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도 아, 그런 관계가 있구나. 선행성, 후행성이라는 그런 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아신다면 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구나. 알고 대응하시면 여러분들도 좀 대응하기가 수월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금리와 시장금리 간에 이 변동이 나타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자, 기준금리와 은행 대출금리의 추이를 한번 살펴보시면 보세요. 22년에 기준금리를 대대적으로 인상하는 동안
사실 대출 금리는 먼저 올라갔죠. 먼저 올라갔죠. 그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동안 대출금리를 먼저 올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하지 않는 구간에, 그죠? 동결하는 구간에 대출금리가 추세적으로 하향 안정화되죠. 동결하는 구간에. 이 동결하는 구간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금리를 인상하는 구간에 먼저 인상하고 동결하는 구간을 조금 강하게 표현한다면 인하를 앞둔 구간. 인하를 앞둔 구간에는 먼저 인하한다는 거예요. 선행적이에요. 선행적으로 인하하고 그리고 실제 금리를 인하할 때는 그리고 오히려 인상하는.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선행적으로 금리 인하를 반영한 거예요. 이걸 주식시장에서는 선반영이라고 표현하겠죠. 그러니까 선반영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한 가지 측면에서는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한 가지 측면입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한 가지 측면에서는 선반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반영. 첫 번째. 두 번째는요. 이게 선반영이기 때문에 두 번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다면 이게 선반영되고 또 추세적으로 시중금리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이제 선반영 측면에서 전망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기준금리 인하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니까 시중금리가 선반영 측면만을 고려한다면 한 번 올라갈 수 있겠지만 두 달 정도 시중금리,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단행하고 나면 대출금리도 역시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의견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가 10월의 금리 인하가 마지막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2026년까지 한국은행이 생각하고 있는 중립금리를 찾아서 대략 2에서 2.5%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 정도의 중립금리를 찾아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하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시중금리, 대출금리는 뭐 다소 올랐다 떨어졌다 하겠지만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추세적으로 2에서 2.5%라는 그 기준금리, 중립금리를 찾아서 수렴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배경, 왜 대출금리가 올랐습니까? 라는 것은 이미 선반영되어서 시중 대출금리가 떨어져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반등한 것이었고 추가적인 기준금리 인하가 두 번째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있고 나면 대출금리는 그제서 떨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의 여수신 금리의 그 산정 체계를 여러분께서 아시면 조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은 저를 좀 빼고 크게 키워놓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잘 보이시니까요. 일단은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지표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금리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시중에서 만나시는 그 금리는 여수신 금리예요. 여수신 금리. 소위 이 여수신 금리가 시장 금리인 거예요. 시장에서 만나는 금리가 여수신 금리, 시장 금리. 대출 금리와 수신 금리가 시장 금리인 거예요. 그 시장 금리는 어떻게 정해져요? 이런 지표 금리에 가산 금리를 더해서 정해져요.
이 가산금리를 다른 말로 플러스 알파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이 플러스 알파는 뭐예요? 은행이 적당한 수익성을 부여한다. 아니면 리스크에 대한 대가를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비용을 부여한다. 아니면 대가를 부여한다. 수익성을 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그게 가산금리입니다. 이것은 뭐 마진을 부여하기 나름이죠. 은행마다 다르죠. 나는 리스크를 많이 부여할 거야. 나는 수익성을 많이 부여할 거야. 은행마다 다른 거예요. 됐죠? 자, 지표금리는 예를 들어서 단기 시장 금리, 은행채죠. 장기 시장 금리, 역시 은행채 5년 금리, 은행채 뭐 1년물 금리, 뭐 이런 것들, CD 금리 이런 것들이 있고, 자금 조달 금리, 코픽스나 예금 금리가 있죠. 자, 근데 이런 지표 금리는 보통 기준 금리의 영향을 받아요. 되셨죠? 자, 그럼 이 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지표금리 체계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요. 물론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지표금리가 움직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아도 미국의 예를 들어서 국채금리가 먼저 떨어지면 그게 가이던스처럼 영향을 줘서 한국의 지표금리에 영향을 줘요. 그러면 그게 레퍼런스가 돼서 우리나라 주요 금융사들이 가산금리를 적용해서 여수신금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은 어쩌면 단기적으로 이런 지표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있고 가산금리가 올라가는 현상도 묶어서 설명드린 경향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다소 지표금리와 가산금리 중에서 조금 더 가산금리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자, 보겠습니다. 최근 6, 7, 8월 동안, 뭐 5, 6, 7월, 8월 동안 뭐를 중심으로 떨어진 거예요? 이 기간 동안. 뭐를 중심으로 떨어진 거예요? 지표 금리를 중심으로 많이 떨어졌던 거예요. 왜? 왜 떨어졌던 거예요? 지표 금리가 왜 떨어졌던 거예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시중금리가 전반적으로 떨어진 영향. 그죠? 이게 선반영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8, 9월 동안에 가산금리가 올라간 것은 특히 9월 들어 가산금리가 굉장히 높게 적용된 것은 이것은 9월, 10월 들어서 가산금리를 높게 적용된 것은 두 번째 설명입니다. 두 번째, 아까 첫 번째는 선반영이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바로 정책적 요인도 있다. 주담대 변동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정책적 요인도 있다. 사실 금융위하고 5대 은행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입니다. 모이는 장소까지 말씀드려야 되나요? 5대 은행들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범금융 5대 금융으로 이렇게 모일 때는 이렇게 조금 더 크게도 모이는데 모여서 뭐 가계부채의 증가세라든가 부동산 거래세라든가 이런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가계부채 증가세가 좀 심상치 않다. 그럼 금융 불안정을 해칠 수 있잖아요. 부동산 거래세 같은 걸 봐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봐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금융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아무래도 가산금리를 정책적인 어 노력, 정책적인 어떤 변수가 작용되면서 금융규제적인 노력으로서 가산금리를 높게 부여하는 그런 움직임, 그런 것들도 작용하는 것이다라고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화정책 전환기에 가계대출 금리 추이를 보시면 역대 통화정책 전환기가 있어요. 19년 7월, 또 2014년 8월, 또 2012년 7월 보면 가계대출 금리의 추이가 통화정책을 전환해 나가는 그 시점, 그 시점에 가계대출 금리가 이렇게 기준선을 봤을 때 이렇게 0 밑으로 어, 떨어지는 이런 흐름, 이런 흐름을 좀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통화정책 전환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이런 특징들이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 24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또 오히려 마이너스 폭을 좀 회복하게 되는 뭐 이런 모습들도 있고 또 5대 은행대출 가산금리를 보시는 것처럼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이렇게 높게 형성시키는 가산금리를 높게 형성시키는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 불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가산금리를 올려잡는 이런 행보,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본다면 정책적인 영향도 물론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신다면 이런 피벗 시점에 시장 금리의 변화를 어느 정도 여러분들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 가계대출을 잡기 위한 움직임으로써 금리 조절만한 것이 없거든요. 한번 이 그래프 보신 것처럼 가계대출 증감폭과 가계대출 금리의 변동폭을 생각해 보시면 가계대출 금리를 끌어올릴 때 실제 가계대출의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시면 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가계대출 금리를 올려 잡을수록 어쨌든 가계대출 규모의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대출 규제로서 이런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가계대출 금리를 좀 상대적으로 끌어올림으로써 가계대출 규모를 좀 증가 속도를 둔화시키는 그런 움직임을 또 어, 도출하는 유도하는 그런 움직임도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가장 중요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단행된다면 가산금리 적용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선행성이라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제가 강조한 거죠. 두 가지 요소에도 불구하고 대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는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기조를 제가 말씀을 지금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화정책 기조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번에 발표한 IMF 경제전망 보고서에서도 미국도 유로존도 뭐 세계적으로 2025년, 2026년까지 각자 중립금리를 찾아서 점진적으로 통화정책 기조를 완만하게 금리를 인하해 나가는 그런 그런 시대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팔러시 피벗이라고 IMF도 정의를 내렸죠. 그런데 마침 어제 날짜 기준으로 한국은행에서 이런
워킹 페이퍼. 사실 이게 논문이거든요. 이건 보고서가 아니라 논문인데, 이 논문도 심지어 영어 논문을 한국은행에서 발표했고, 사실 이 영어 논문은요, 이 보시면 이 저자가 이 도경탁 박사님이 계시고, 안주현, 그리고 여기 정혜리, 이 3인의 저자로 쓰여진 논문을 한국은행에 재직하는 연구자들이 쓴 논문을 한국은행의 정책연구라는 그 연구지에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한국은행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이 3인의 저자의 의견인 거예요.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보고서가 아니고 논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의 보고서는 아니다. 근데 어쨌든 논문입니다. 근데 이 논문의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해 드려야 되는데 여기 이제 이 논문에서 제시된 핵심이 이겁니다. 핵심이 ranging between 마이너스 0.2에서 1.3%. 이게 핵심인데요. 이걸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게 사실은 실질금리 기준으로 설명해 놓은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 도경탁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고, 저도 이제 논의를 했습니다. 제가 혹여나 잘못 여러분께 전달드리면 안 되니까. 이게 실질금리 기준이고요. 통상 실질금리에서 2%포인트를 더하면 명목금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기준금리가 지금 3.5%에서 3.25%로 금리를 인하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그 기준 3.5냐 3.25냐 그 기준에 빗대어서 이해하려면 마이너스 0.2에서 1.3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이건 실질금리 기준이니까. 그래서 명목금리 기준으로 치환을 하려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2%포인트를 더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무리한 가정이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이게 혹시 저만의 생각일 수 있으니까, 이게 통상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혹시 제가 저자의 생각을 너무 무시하면 안 되니까, 도경탁 박사님께도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거쳤으니까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드린다면 이 값을 말씀드리면 1.8에서 3.3. 그러면 약 2.5%인 거예요. 약 2.5. 정확히는 2.55. 2.55죠. 자,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여기에 이 보고서 논문의 핵심이 이겁니다. 결과적으로 약 2년 동안 한 4가지 모델로 중립금리를 찾아 가게 될 경우 이 중립금리를 계산하는 방법이 인구구조나 산업구조나 그 나라의 자본 투입이나 노동 투입이나 이런 걸 가지고 계산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소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0.2 이게 마이너스 0.2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가 최대 1.3인 거야, 이게. 1.3. 근데 이 값을 아까 2% 포인트를 더하면 이 값이 뭐라겠어요? 1.8.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다면 이 값은 1.8에서 여기 적겠습니다. 3.3%가 되겠죠. 이게 중립금리를 추정한 논문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 가운데 중위값을 계산하면 2.55가 되니까 결국 이 도경탁 박사님은 현재 3.5에서 3.25로 금리를 인하했고 여기서 0.25 또 0.25, 0.25 세 번의 금리 인하를 하면 2.5가 되니까 세 번. 또 많으면 뭐 예를 들면 뭐 1.8%까지도
약 2%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라고 추정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물론 앞으로 전개될 물가 상승률이나 앞으로 전개될 뭐 자본 투입이나 노동 투입이나 이런 것에 따라 변화가 있겠지만 말이죠. 이렇게 전망을 한 겁니다. 자, 더군다나 향후 시중금리에 대해서 전망을 한다면 이 코픽스 금리가 어쨌든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표 금리가 어떻게 되고 있다? 우하향하고 있다. 신규 치구백 기준으로. 그리고 단기 코픽스 추이도 우하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준금리마저 추가적으로 인하되고 그리고 여기서 어 이제 가산금리마저 인하된다면 지표금리, 기준금리가 지표금리를 연결시키고 거기에 가산금리마저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면 가산금리가 유지된다고 해도 이제 시중금리, 대출금리도 떨어질 여지가 있겠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게 여러분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발표된 한국 물가 상승률이 1.3%예요. 전월에 발표된 한국 물가 상승률이 1.6%였으니까 1.6%, 1.3%면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 목표 물가가 2%니까 2%를 훨씬 밑도는 1.6, 1.3%. 이 정도면 이대로 놔뒀다가는 디플레이션을 다시 우려하게 되는 국면으로 치닫게 되는 그런 국면이니까 뭐 한국은행으로서는 고민이 깊어집니다. 금리 인하 또 추가적으로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물론 아파트 매매 가격 등락률이 요즘 좀 둔화세, 금융규제 덕분에 둔화세에 이르고 가계부채 증가세도 좀 둔화되는 흐름에 있으니 다른 여건까지 맞물리면 내수 경기 부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높아지는 지점에 있죠. 좀 이르다면 뭐 11월 말에 좀 늦어진다면 내년 초에 추가 금리 인하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금리 인하와 가 있을 지점에 있은 후에 시중금리, 대출금리의 하락이 그때쯤에나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로서는 이런 물가 상승률의 흐름 그리고 내수 경기의 부진 아, 더군다나 지금 전개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 그리고 부동산 시장의 다소 이제 보합에 가까운 흐름으로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어,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점증되고 있는 이런 흐름이겠다라고 의견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 그대로의 피벗의 시대입니다.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하하는 피벗의 시대. 이 피벗의 시대 정말 내일의 경제는 어떻게 결정되어질까?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영상 또 25년 경제전망서를 통해서 그런 여러 굵직한 변화들을 좀 들여다보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중에 영상을 그냥 녹화한 거니까요. 이 즉시 분석 영상이 좀 완성이 덜 된 그런 영상이었어도 이해를 해주시길 바라고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